36장 모더니즘과 무의식의 발견 Modernism and the Discovery of Unconscious. 어린 시절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야망이 없지 않았다. 책벌레로 소문났지만 그의 검은 눈과 무성한 검은 머리털에는 카리스마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자신감이 흘러넘쳤다. 그는 자신이 한니발, 올리버 크롬웰, 나폴레옹, 트로이를 발견한 하인리 슐리만, 심지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고 상상했다. 명성을 얻은 뒤 만년에 그는 좀 더 현실적으로 자신을 코페르니쿠스, 레오나르도 다빈치, 갈릴레오, 다윈으로 비유했다. 평생토록 그는 앙드레 브루통, 테오도레 드라이저, 살바도르 달리 같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다. 토마스 만은 프로이트를 신탁을 전하는 사람으로 여겼으나 나중에 생각을 바꿨다. 1938년에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제3제국, 히틀러는 신성 로마 제국, 독일 제국에 이어 나치 독일이 세 번째 제국이란 뜻에서 이 명칭을 썼다. 제3제국 지하의 유대인인 프로이트의 안위에 사적인 관심을 보여 그가 오스트리아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생각의 역사에서 어떤 인물도 프로이트만큼 평가의 수정이 많았던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윈은 분명히 아니었고 막스도 아니었다. 오늘날 르네상스와 전 르네상스, 근대 세계가 시작된 1050에서 1250년의 시기에 관해 전문 역사학자와 일반 대중 사이에 견해의 차이가 있듯이 프로이트에 관해서도 일반 대중의 견해와 전문 정신과 의사의 견해가 서로 다르다. 첫 번째 수정은 프로이트가 맨 먼저 무의식을 발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최근 가이 클렉스턴은 무의식의 역사를 연구하던 중 기원전 1000년 소아시아의 배양하는 사원, 즉 영혼을 방면하는 의식이 치러지던 사원에서 무의식과 비슷한 존재를 찾아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리스의 영혼관념에도 알지 못하는 깊은 곳이 있었으며 파스칼, 홉스, 에드거 앨런 포의 세 사람은 자아에게 수수께끼의 측면, 감춰져 있으면서도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만이 아니었다. 19세기 심리학자 또는 중세 심리학자 중에서 무의식적 사고작용이 실제할 뿐 아니라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이것은 마크 디 올트슐이 인간 행동에 관한 개념의 기원 Origins of Concepts in Human Behavior 1977에서 한 말이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정신질환이나 정신과 의사 같은 용어는 1833년 빈에서 에른스트 폰 포이흐터슬레번 1806에서 1847, 49이 만들었다. 소설가들은 19세기를 신경과민의 시대라고 불렀고 1858년 조지 비어드는 신경쇠약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영국 철학자 랜슬럿 로 화이트에 따르면 1870년경 무의식은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세련되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대화의 주제로 자주 등장했다. 독일 작가 프리드리히 슈필하겐도 동의했다. 1890년에 펴낸 소설에서 그는 1870년대 베를린의 살롱을 묘사하는데 대화의 주제는 바그너와 무의식의 철학자 두 가지였다. 그러나 이것도 관념으로서의 무의식이 19세기에 개발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되지 못한다. 그 증거를 찾으려면 앙리 엘랑베르제의 대작 무의식의 발견 The Discovery of Unconscious를 참고해야 한다. 엘랑베르제는 세 가지를 탐구한다. 정신분석학의 먼 의학적 배경과 가까운 의학적 배경, 그리고 19세기 문화적 배경이다. 이 세 가지의 비중은 같다. 먼 원인 중에는 프란츠 안톤 메스머 1734에서 1815 같은 선구자들이 있었다. 그는 내면의 신세계를 발견했다는 이유에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에 비유되기도 한다. 메스머는 사람들이 철분을 함유한 약을 삼킨 뒤 몸에 자석을 붙이고 다닌다고 상상했다. 심리적 징후가 달의 위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본 뒤 그는 인간 신체의 내부에 인공적인 조류를 일으키고자 했다. 그 방법은 적어도 몇 시간쯤 징후를 제거해주는 듯 했다.
메스머는 신체에서 보이지 않는 유체를 밝혀내냈다고 보고 그것을 조작할 수도 있다고 믿었다. 마침 그 무렵에는 다른 측정 불가능한 유체, 이를테면 플로지스톤과 전기도 발견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혁신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의 연구는 피제 귀르 1751에서 1825가 계승했다. 그는 완벽한 위기, 몽유병 환자가 수면 중의 행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인위적 몽유병이라는 두 가지 기법을 개발했는데 아마 자력으로 유도되는 일종의 최면일 것이다. 장 말탱 샤르코 1835에서 1893은 프로이트의 가장 가까운 선배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당대의 1급 신경학자였던 그는 사마르칸트에서 서인도까지 환자들을 돌보았으며 최면수를 격상시켜 히스테리적 마비와 유기적 마비를 구분하는 데 사용했다. 그는 환자가 최면 상태에서 마비를 일으킨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후 그는 히스테리적 마비가 대개 트라우마 이후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또한 그는 히스테리적 기억 상실을 최면으로 고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었다. 프로이트는 파리의 살페트리에르 병원에서 몇 개월을 샤르코와 함께 지내면서 연구했으나 점점 그의 시술에 의혹이 커졌다. 샤르코의 환자들은 그저 의사의 예상에 맞춰주기 위해 행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면은 19세기 내내 매우 자주 사용된 치료법이었다. 자동보행이라고 알려진 상태가 최면의 예인데 최면에 걸린 사람은 깨어날 때까지 자신이 한 일을 알지 못했다. 최면은 오늘날 기억상실증이라고 부르는 증상을 치료하는 데도 유용했다. 기억상실증은 갑자기 자신의 삶으로부터 유리되거나 집을 나와 자신이 누군지 잊는 증상이다. 하지만 최면술에 대한 관심은 이내 사그라졌으며 히스테리는 여전히 정신의학의 연구과제로 남았다. 히스테리 환자의 비율은 대략 남자 1명당 여자 20명이었기 때문에 히스테리는 처음에 여성 질환으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한동안 히스테리는 자궁의 운동이나 일탈과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가 이후 정신질환의 하나임이 밝혀졌다. 히스테리는 수녀들에게는 거의 없고 매춘부들에게는 흔하기 때문에 성적 역할도 관계가 있었다. 우리가 이해하는 의미의 무의식이 처음 등장한 계기는 자력을 이용한 시술사들이 자력으로 환자를 잠재웠을 때 환자 자신도 알지 못하는 다른 인격이 뚜렷이 드러나는 현상을 목격한 것이었다. 19세기 학자들은 이 두 가지 정신에 매료되어 이중적자 또는 이중심리의 개념을 만들어냈다. 사람들은 제2의 정신이 닫혀있다고 보는 측과 열려있다고 보는 측으로 나뉘었다. 이중심리 이론은 1890년 갈채 속에서 출판된 막스 데소이르의 이중자에 나와있다. 여기서 그는 정신을 상위의식과 하위의식으로 구분하고 후자가 이따금 꿈에서 나타난다고 말했다. 무의식을 낳은 일반적 배경 요인들 중 엘랑베르제는 낭만주의에 주목한다. 낭만주의 철학은 원초적 현상의 관념과 거기서 파생되는 변형을 받아들였다. 원초적 현상에는 원초적 식물, 보편적 감각, 무의식이 있다. 또 다른 원초적 현상으로 고티 힐프 하인리 폰 슈베르트 1780에서 1860은 자기애를 꼽는다. 폰 슈베르트는 인간이 또 하나의 중심을 가진 이중성이라고 말했다. 엘랑베르제가 낭만적 의사라고 부른 요한 크리스트한 아우구스트 하인로트 1773에서 1843은 정신질환의 주요 원인이 죄라고 보았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양심은 또 다른 원초적 현상인 위버운스, 우리의 위에서 나온다. 스위스의 요한 야코프 바흐오펜 1815에서 1887은 1861년에 펴낸 모성의 권리에서 모성이론을 설파했다. 그는 역사가 자폰사회, 모권사회, 부권사회의 세 단계를 거쳤다고 말했다. 자폰사회는 난교가 행해지던 시대로 아이들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모권사회는 수천 년간의 투쟁 끝에 여성이 승리해 가족과 농경을 장악하고 사회적, 정치적 권력을 독점한 시대다.
이 시기의 미덕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었고 어머니는 자유, 평등, 평화가 지배하는 사회체제를 일구었다. 목권사회는 신체의 교육, 실용적 가치를 지성의 교육보다 우위에 두었다. 목권사회는 오래고 험한 투쟁 끝에 탄생했다. 목권사회가 완전히 역전되어 개인의 자립과 독립을 선호했다. 바흐오페는 아버지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추상적인 원리이며 높은 지적 성취와 연관된다고 말한다. 그는 많은 신화에서 목권사회의 증거를 찾아냈다. 오이디푸스 신화가 대표적인 예다. 프로이트의 개념들을 예고한 철학자들도 많았다. 다음 문헌들은 그 예에 속하지만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아우구스트 빈켈만의 동태적 심리학 입문 Introduction into Dynamic Psychology 1802, 에드와르트 폰 하르트만의 무의식의 철학 Philosophy of Unconscious 1868, W.B. 카펜터의 두뇌의 무의식적 활동 Unconscious Action of the Brain 1872, J.C. 피셔의 하르트만의 무의식 철학 1872, J. 포켈트의 무의식과 비관주의 1873, C. F. 플레밍의 무의식적 영혼 활동의 악영향을 밝히기 위해 1877, A. 슈미트의 무의식 철학의 자연과학적 토대 1877, E. 콜제네의 영혼의 무의식적 활동 1880. 쇼펜하워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의지를 맹목적인 추동력으로 규정했다. 인간은 내적인 힘에 의해 움직이는 비합리적 존재이며 그 힘을 알지도 못하고 거의 의식하지도 못한다. 우리가 지구 위에 살고 있으면서도 지구에 관해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쇼펜하워는 인간을 지배하는 비합리적 힘을 두 가지로 말한다. 보존하려는 본능과 성적 본능이다. 그는 두 가지 중 성적 본능이 훨씬 강하며 어느 것도 그 힘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한다. 성적 본능을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지성은 성적 충동에 예속되며 이런 의미에서 의지는 지성의 비밀스러운 적이다. 쇼펜하워는 훗날 억압이라고 불리게 되는 개념, 그 자체가 무의식이다. 또 제시했다. 의지는 거부하는 것이 지성의 지식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데 바로 이 빈틈을 통해 광기가 영혼 속으로 뚫고 들어온다. 의식은 우리 정신의 표면에 불과하다. 우리가 우리 정신을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지표면에 살지만 그 밑에 관해서는 모르는 것과 같다. 폰 하르트만은 한 발 더 나아가 무의식에 세 층이 있다고 주장한다. 1. 절대적 무의식은 우주의 내용을 이루며 다른 형상들의 근원이 된다. 2. 생리적 무의식은 인간의 진화적 발전에 속한다. 3. 심리적 무의식은 인간의 의식적 정신활동을 지배한다. 폰 하르트만은 쇼펜하워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많은 임상적 증거들을 수집했다. 예를 들어 그는 생각, 언어, 종교, 역사, 사회생활 등 프로이트가 탐구한 모든 분야를 망라해 논의했다. 무의식에 관한 프로이트의 생각들 중에는 니체가 예견한 것이 적지 않다. 니체의 다른 철학적 견해는 뒤에서 다룰 것이다. 니체는 무의식을 교활하고 은밀하고 본능적인 존재, 트라우마의 상처를 받고 초현실적인 방식으로 위장되지만 결국 병리학으로 이어지는 존재로 여겼다. 요한 헤르바르트와 G.T. 페히너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프로이트의 첫 공식 정기를 쓴 어니스트 존스는 폴란드 심리학자 루이제 폰 카르핀스카가 프로이트와 그보다 70년 전 사람인 헤르바르트 사이의 사상적 유사점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실에 주목했다. 헤르바르트는 정신을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이중적 존재로 파악했다. 생각은 반대하는 생각 때문에 의식에 닿지 못하고 억압된다. 페히너는 헤르바르트의 사상을 이어받아 정신을 빙산에 비유했다. 빙산의 90%는 물 밑에 있다. 그래서 빙산이 움직이는 경로는 표면에 작용하는 바람만이 아니라 깊은 해류에 의해 결정된다.
피에르 자네도 프로이트의 예고편이라고 볼 수 있다. 앙리 베르그송, 에밀 듀르켐, 리시앙 레비 브릴, 알프레 비네 등 위대한 프랑스 학자들이 배출된 세대에 속하는 자네의 첫 주요 저작인 심리적 자동 현상은 1882에서 1888년에 그가 르 아브르에서 진행한 실험의 결과를 소개한다. 그는 환자에게 최면을 걸어 자동 글쓰기를 시켰다. 그는 환자의 글을 통해 환자가 뚜렷한 이유 없이 공포에 사로잡히는 이유를 알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자네는 최면에 걸린 환자가 이따금 이중 인격을 보이는 것에 주목했다. 한 인격은 의사를 만족시키기 위해 내보이는 것이었으나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또 다른 인격은 유아기로의 복귀로밖에 달리 설명할 수 없었다. 환자들은 자신의 아명을 불쑥 언급하기도 했다. 자네는 파리로 가서 심리분석의 기법을 개발했다. 최면술과 자동 글쓰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는 환자에게 위기가 찾아왔다가 그 뒤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 위기가 점점 심해지는 것을 보고 그는 환자가 시간을 거슬러 자신의 과거로 회귀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정신에서는 아무것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며 잠재의식으로 고정된 생각은 정신적 약점의 결과인 동시에 더 나쁜 정신적 약점의 원천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19세기에는 또한 유아성욕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전통적으로 의사들은 유아성욕을 희귀하고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여겼지만 이미 1846년에 도덕신학자이자 의사였던 P.J.C. 드브렌 신부는 유년기의 자위행위, 어린이들의 성적 놀이, 감상에 약한 유모와 하인이 유아를 유혹하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하다고 주장했다. 오를레앙의 주교 디팡루도 어린이들의 성적 놀이가 빈번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한두 살 시기에 나쁜 버릇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가장 유명한 예는 쥘 미슐레다. 그는 우리의 아들들 1869에서 유아성욕이 존재한다고 부모들에게 경고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말하는 것을 제기했다. 이상의 간략한 19세기 사상, 주로 독일과 프랑스의 개관에서도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프로이트가 무의식을 발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무의식의 개념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와는 별도로 이에 관해서는 뒤에서 다룰 것이다. 무의식의 관념은 프로이트보다 몇 세대 앞서 1800년대의 유럽 사상에 자주 등장했다. 둘째, 프로이트와 불가분하게 얽혀있는 심리학적 개념들, 이를테면 유아성욕,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억압, 퇴행, 전이, 리비도, 이드, 초자 등도 프로이트의 발명은 아니다. 그것들은 무의식처럼 이미 존재했다. 다윈이 자연선택의 메커니즘을 구상할 때 이미 진화의 관념이 존재했던 것과 마찬가지다. 프로이트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독창적인 사상가는 아니었다. 이것만 해도 충분히 놀랄만한 일이지만 프로이트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에게 더 큰 죄목을 씌운다. 프레데릭 크루스, 프랭크 시오피, 앨런 에스터슨, 멜컴 맥밀런, 프랭크 셀러웨이 등은 노골적으로 프로이트가 사기꾼이고 사이비과학자이며 자료를 꾸며내고 조작하고 자기 자신과 남들을 모두 속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그들이 보기에 그의 이론과 결론은 믿을 수 없는 엉터리였다. 프로이트를 올바로 바라보려면 먼저 그가 이론을 구상한 정설과 그것이 수용된 과정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주요 비판을 검토한 다음 정설이 현재 어떻게 달라졌는지 고찰해야 한다. 지난 40년간, 특히 지난 15년간의 비판적 평가에 따르면 그의 정설은 엄청나게 달라졌다. 우선 정설을 살펴보자. 지금트 프로이트의 견해는 1895년 요제프 브로이와 함께 펴낸 히스테리 연구에서 처음 개진되었고 1899년에 그가 출판한 꿈의 해석에 상세히 나와 있다. 이 책은 1899년 11월에 라이프치히와 빈에서 발표되었으나 공식 발행 날짜는 1900년 1월로 되어 있다.
당시 모라비아 프라이베르크 출신의 유대계 의사인 프로이트는 이미 44살이었다. 8형제 가운데 맞이인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인물이었다. 그는 시간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믿었고 아내가 고른 옷감으로 만든 영국식 양복을 입었다. 또한 그는 체육을 좋아했고 뛰어난 아마추어 등반가였으며 술을 마시지 않았다. 하지만 담배는 몹시 즐겼다. 개인적인 습성에서는 평범할지 몰라도 꿈의 해석은 빈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논란을 이야기하고 충격을 던졌다. 이 책에는 인간 본성에 관한 프로이트의 이론을 구성하는 4가지 개념이 나온다. 그것은 무의식, 억압, 유아성욕,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로 이어진다. 그리고 정신을 에고, 자아, 초자아, 대체로 양심과 비슷하다, 이드, 무의식의 원초적이고 생물학적인 표현로 구분하는 3분법이다. 프로이트는 1880년대 중반부터 약 15년에 걸쳐 사상을 개발하고 기법을 다듬었다. 그는 다윈으로 시작된 생물학적 전통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프로이트는 당시 난치성 신경장애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위한 정신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샤르코 밑에서 연구할 기회를 얻었다. 샤르코는 최면으로 히스테리 증상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파리에서 몇 달을 보낸 뒤 프로이트는 빈으로 돌아가 신경학에 관한 많은 글을 썼다. 대뇌의 마비, 실어증 등이 주제였다. 그 과정에서 그는 또 다른 빈 출신의 뛰어난 의사인 요제프 브로이어 1842에서 1925과 함께 일하게 되었다. 프로이트처럼 유대인이었던 브로이어는 미주신경이 호흡 조절의 기능을 하고 뇌이의 반고리관이 신체의 평형을 통제한다는 2가지 중요한 발견을 했다. 그러나 프로이트와 정신분석학에 관련된 브로이어의 중요한 기여는 1881년 이른바 상담치료를 발견한 것이다. 1880년 12월부터 2년 동안 브로이어는 빈 출신의 유대인 여성 베르타 파펜하임 1859에서 1936을 치료했다. 그는 임상용 목적으로 진료 과정을 기록했는데 여기서 그녀는 안나오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다. 그녀는 환각, 언어장애, 상상임신, 간헐적 마비, 시력장애 등 다양한 증상에 시달리고 있었다. 발병 중에 그녀는 2가지 다른 의식 상태를 경험했으며 여러 차례 몽유병이 발작했다. 몽유병 상태에서 브로이어가 말을 걸자 그녀는 꾸며낸 이야기로 대답하고 그 뒤 일시적으로 증세가 호전되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사망한 뒤 그녀는 상태가 크게 악화되었고 심각한 환각과 불안의 징후를 보였다. 브로이어가 안나에게 최면 중에 자신의 환각에 관해 스스로 이야기하게 하자 다시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이 치료 과정을 상담치료 또는 골특청소라고 불렀다. 브로이의 다음 조치는 우연히 이루어졌다. 안나가 특별한 증상, 음식을 삼키는 데 겪는 어려움의 발병에 관해 이야기를 시작하니 그 증상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이 점에 착안해 브로이어는 상당 기간이 지난 뒤 환자가 시간을 거슬러 특정한 증상과 관련된 과거의 일을 떠올릴 수 있으면 그 증상이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1882년 6월 파펜하임은 스스로 완치되었다고 말했다. 프로이트는 안나 오의 사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조지 비어드가 주장한 신경쇠약에는 별다른 인상을 받지 않았다. 한동안 프로이트는 히스테리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기요법, 마사지, 물수, 치료법, 최면수를 시행했으나 마침내 그 치료법을 다 버리고 자유연상, Free Association을 개발했다. 이것은 환자가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도록 놔두는 기법이었다. 이 기법에 힘입어 그는 특정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완전히 잊고 있었던 어릴 때의 일을 다시 기억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를 토대로 그는 잊은 것 같은 유년기의 경험이 나중의 행동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렸다. 바로 여기서 무의식과 억압의 개념이 생겨났다. 또한 프로이트는 자유연상을 통해 어렵게 드러낸 과거의 기억이 대부분 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되살린 기억 중에 상당 부분이 실은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관념을 구성할 수 있었다.
프로이트가 보기에 환자들이 허위로 이야기한 성적 트라우마와 일탈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남몰래 원하던 일을 말해주는 암호였다. 그래서 그는 유아가 아주 일찍부터 성적 자각을 경험한다고 단정했다. 유년기의 남자아이는 어머니에게 이끌리고 자신이 아버지의 경쟁 상대라고 여기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여자아이는 아버지를 상대로 비슷한 경험을 한다. 일렉트라 컴플렉스. 프로이트는 이 논리를 연장해 그 폭넓은 자극이 평생에 걸쳐 지속되면서 성격을 형성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프로이트의 초기 이론은 격렬한 반대와 적대에 맞닥뜨렸다. 빈 대학의 신경학 연구소는 프로이트와 관련된 것은 무엇인 거부했다. 훗날 프로이트가 술회했듯이 얼마 안가 내 주변에는 빈 공간이 형성되었다. 그의 대응은 혼자 힘으로 더욱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밖에 없었다. 아버지 야코프가 1896년 10월에 사망한 뒤 그는 연구에 박차를 가했다. 프로이트는 아버지와 그다지 친밀하게 지내지 못했으나 아버지의 죽음에 알 수 없는 감정이 벅차오르는 것에 스스로도 깜짝 놀랐다. 오랫동안 묻혀있었던 기억이 자신도 모르게 떠오른 것이었다. 그의 꿈도 달라졌다. 꿈에서 그는 지금까지 억압되어 왔던 아버지를 겨냥한 무의식적 적대감이 치솟는 것을 느꼈다. 이를 계기로 그는 꿈이 무의식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깨달았다. 꿈의 해석의 핵심관념은 잠들어 있을 때 에고는 초소해서 잠든 보초와 같다는 것이다. 깨어있을 때는 이드의 충동이 늘 억압되지만 꿈에서는 그 억압이 느슨해지고 이드가 위장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 꿈의 해석은 처음에 시장에서도 냉대를 받았다. 초판 600부 가운데 첫 2년 동안 팔린 것은 228부에 불과했고 인쇄된 지 6년이 지나도록 총 판매 부수는 351부에 그쳤다. 더욱 난감한 일은 빈의 의사들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베를린에서도 사정은 같았다. 프로이트는 대학의 제의를 받아 꿈에 관한 강의를 나섰으나 수강자는 고작 3명뿐이었다. 1901년 철학학회에서 강의하기 직전에 그는 강의 중 불쾌한 이야기가 나올 경우 여성들이 강의실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메모를 받았다. 하지만 그의 고립은 오래가지 않았다. 얼마 지나자 여전히 격렬한 반대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무의식을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관념으로 간주하기에 이르렀다. 정설의 원에서는 이쯤 해두고 이제 수정판을 보자. 프로이트가 받은 주요한 혐의는 4가지인데 중요도에 따라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프로이트는 자유현상 기법을 발명하지 않았다. 이 기법은 1879년 혹은 1880년에 프랜시스 콜턴이 발명했으며 브레인이라는 잡지에 모호한 심원을 탐구하기 위한 장치로 개발되었다는 보도가 실렸다. 둘째 혐의는 프로이트의 책과 이론이 냉대와 적대를 받았다는 대목이다. 최근의 연구는 이 신화의 진실을 밝혀준다. 노먼 킬은 프로이트의 실제 1988에서 1899년부터 1913년까지 꿈의 해석을 검토한 44명 가운데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은 8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프로이트주의자인 한나 데커는 독일에서의 프로이트 과학의 혁명과 반동 1813에서 1907, 프로이트 in Germany, Revolution and Reaction in Science 1893에서 1907, 1977에서 프로이트의 꿈 이론에 대한 일반 대중의 반응은 가히 열광적이었다고 말한다. 꿈의 해석은 많이 팔리지는 않았어도 인기는 꽤 있었던 셈이다. 이 장의 앞부분에서 소개한 무의식의 역사, 초자아, 유아 성욕, 억압 같은 관념들의 발전 과정은 프로이트가 전혀 새로운 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특별한 반응을 보였겠는가? 그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었다. 로버트 체인버스가 진화의 관념을 많은 독자에게 소개할 때처럼 익명을 취할 필요도 없었다. 셋째 혐의는 프로이트가 브로이어의 유명한 환자 안나 베르타 파펜하임을 대상으로 그린 그림에 심각한 결함, 심지어 의도적인 사기가 있다는 것이다.
앙리 엘랑베르제는 파펜하임을 진료한 임상 기록을 추적해 브로이어가 쓴 메모를 발굴했다. 이 보고서의 일부 어휘들이 나중에 출판된 글과 동일하기 때문에 메모 원본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엘랑베르제는 파펜하임이 상상 임신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아마 프로이트는 안나 오이 사례에 성적 병인이 없어 모든 히스테리 증상의 뿌리에 성적 문제가 있다는 자신의 주장과 완전히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그 이야기를 꾸며냈을 것이다. 심지어 알브레이트 히로슈 밀러는 요제프 브로이어의 전기 1989에서 안나 오이 치료를 끝냈다는 프로이트 존스의 설명은 순전한 허구라고 말한다. 히로슈 밀러에 따르면 파펜하임의 여러 증상은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저절로 사라졌으며 그녀는 카타르시스나 해소를 거치지 않았고 브로이어의 기록은 1882년 갑자기 끝난다. 브로이어에게서 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4차례 이상 병원에 입원해 매번 히스테리라는 진단을 받았다. 바꿔 말해 브로이어가 안나 오를 회복시켰다는 프로이트의 주장은 허구다. 더욱이 그 사실은 프로이트도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의 편지에는 안나 오가 1883년까지도 병이 낫지 않았다는 것을 브로이어가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뿐 아니라 그녀는 바로 프로이트의 약혼녀인 마르타 버나이스의 친구였다. 안나 오이 사례가 지니는 중요성은 3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프로이트는 상담 치료의 효과를 과장했다. 그는 실제로 성적 요소가 없었는데도 그것을 포함시켰다. 그는 임상 기록을 꼼꼼하게 다루지 않았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런 성향은 그의 경력 내내 중요한 측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넷째 혐의는 역시 안나 오이 사례에서 나오는데 가장 심각한 부분이다. 정신분석학의 토대를 이루는 임상적 증거와 관찰 자체가 모호하거나 결함이 있거나 심하게 말하면 사기라는 것이다. 정신분석학에서 가장 중요한 관념은 유아기의 성적 소망이 어른에게도 잔존하지만 의식의 외부에 있기 때문에 정신병리 현상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1896년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히스테리 근저에는 유년기에 있었던 일들이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수십 년이 지나도 정신분석학의 작용을 통해 재현될 수 있다. 여기에는 이상한 점이 있다. 1896년 이전까지는 단 한 번도 유년기의 성적 학대에 관한 사례를 말한 적이 없다가 불과 몇 개월 만에 히스테리 환자 13명이 겪은 성적 학대의 무의식적 기억을 추적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특정한 증상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나 상황을 정신분석학의 기법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주장이나 사건의 해소, 연관된 정서적 표현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것. 해소가 카타르시스를 유발해 증상이 사라졌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확신에 찬 그는 신경병리학에서 나일강의 수원을 발견한 것만큼이나 중요한 발견이라고 자찬했다. 하지만 그 뒤 그는 나중에 큰 수정을 초래한 발언을 덧붙였다. 이 환자들은 자발적으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으며 치료 과정에서 선뜻 의사에게 상세하고 완벽한 회상을 전해주지도 않는다. 프로이트가 보기에 그 기억은 환자의 의식 바깥에 있는 무의식이다. 의식적 기억에는 그 흔적이 나타나지 않고 질병의 증상에만 나타난다. 치료를 받는 환자는 치료 장면을 전혀 알지 못했다. 프로이트는 환자에게 치료 과정을 말해주면 대체로 화를 냈다고 털어놓았다. 환자를 강력하게 압박해야만 이야기를 털어놓게 할 수 있었다. 앨런 에스터슨이 말하듯이 프로이트의 초기 기법은 소파에 가만히 앉아 환자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섬세한 분석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 반대로 프로이트는 환자의 이마를 만지면서 압박의 기법이다. 환자의 머릿속에 뭔가 관념, 이미지, 기억을 집어넣으려 애썼다. 환자는 그 이미지와 기억을 한참 이야기한 뒤에야 히스테리 증상을 초래했다고 추측되는 사건으로 들어갔다. 다시 말하면 프로이트는 다양한 증상의 근저에 관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수동적으로 환자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자신의 견해를 환자에게 주입했던 것이다. 즉 관찰로부터 임상 증거가 나온 것은 아니었다. 바로 이러한 특별한 방식을 통해 그는 환자가 유아기에 성적인 유혹이나 학대를 받은 경험이 신경증상의 근저에 있다는 유명한 관찰 결과를 내놓았다.
범인의 유형은 세 가지다. 낯선 어른, 하녀나 가정교사 같은 육아를 담당하는 어른, 그리고 죄 없는 아이들이다. 대개 남자아이들인데 결국 자기보다 조금 어린 누이를 상대로 성적 경험을 하게 된다. 조숙한 성경험이 일어나는 연령은 주로 3에서 4세다. 프로이트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프로이트의 임상적 관찰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증상의 상징적 해석을 바탕으로 모호하게 재구성한 결과다. 프로이트의 여러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보면 환자가 성적 학대의 이야기를 자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난다. 오히려 환자는 단호히 부정했다. 그 과정을 듣고 확신하고 깨닫고 추리한 사람은 프로이트였다. 실제로 그는 추측이라는 문제점이 항상 내재해 있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 18개월 뒤 프로이트는 동료인 빌헬름 플라이스에게 신경증의 기원에 관한 그의 이론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고 고백했다. 그는 어린이에 대한 도착증이 그렇게 만연할 수는 없으며 그 관념에 바탕을 둔 분석으로 성공적인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물론 나는 이스라엘의 단에서도 블레세스 아슈켈론에서도 그것을 말하지 않을 걸세. 자네와 나만 알고 있는 거네. 바꿔 말하면 그는 과학적으로 명예롭게 일을 처리할 생각이 없으며 전년도에 자신 있게 내세운 발견을 철회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때부터 그는 환자의 이야기가 환자의 기억이라기보다 무의식적 공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 사고의 전환이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렸다. 처음에 프로이트는 유아기의 공상이 유년기의 자기발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꾸며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1906년과 1914년에 그는 일부 사춘기 환자들의 경우 유아기에 있었던 자위 행위의 기억을 회피하기 위해 유아기에 유혹을 당했다는 무의식적 기억을 꾸며낸다고 말했다. 1906년에 그는 그 공상의 범인이 어른이거나 더 나이가 많은 아이라고 말했으나 1914년에는 특별히 누구라고 단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해의 보고서에서 그는 마침내 유혹 이론을 철회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지 30년 가까이 지난 1925년에야 비로소 그는 초기의 여성 환자들이 대부분 아버지가 자신을 유혹했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 방향 전환의 파장은 엄청났다. 일단 그는 그 유혹의 시나리오를 현실에서 공상으로 전면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더 나아가 그는 유혹자를 이방인, 가정교사, 남자 형제에서 아버지로 바꾸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새로운 임상적 증거와 전혀 무관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프로이트는 단지 같은 재료로 다른 그림을 그렸을 뿐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증거가 4반세기만큼 더 멀어졌다. 1890년대 후반에서 1925년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많은 여성 환자들을 진료하는 동안 프로이트는 어떤 환자에게서도 아버지든 누구든 유년기에 자신을 유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털어놓았다. 어떻게 보면 프로이트가 그런 사례를 찾지 않으면서부터 마치 그 증후군이 자취를 감춰버린 듯하다. 프로이트의 비판자들은 그것이 바로 유혹이론의 결함이라고 지적한다. 유혹이론은 프로이트주의의 가장 영향력이 큰 측면이자 20세기의 중요한 관념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엘렉트라 컴플렉스로 연장되지만 일상적 대화에서는 물론이고 의학이나 예술의 견지에서도 대단히 특이하고 왜곡된, 솔직히 말하면 개연성이 적은 계보학이 되고 말았다. 이 이론의 기술은 모순이 너무 뻔히 드러나 보인다. 프로이트는 환자들에게서 유년기의 성적 자각을 발견하지 못했다. 단지 그런 게 있었다고 직감했거나 추측했을 뿐이다. 그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세심하고 수동적인 임상적 관찰로서 찾아낸 게 아니었다. 그는 미리 설정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종전의 수단으로 납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하자 증거를 꾸며내기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그 이론에 회의를 품은 다른 학자들은 당연히 그 증거를 찾아낼 수 없었다. 이 점은 프로이트가 과학자라는 주장에 결정타를 가했다. 다른 과학자들이 똑같은 기법과 방법론으로 실험적 증거나 임상적 증거를 재생산할 수 없다면 어떻게 과학이라 부를 수 있겠는가?
영국의 정신의학자이자 방송인인 앤서니 클레어는 프로이트를 뻔뻔하고도 교활한 사기꾼이라고 몰아붙이고 정신분석학의 초석은 거의 다 엉터리라고 단정했다. 충분히 수긍이 가는 주장이다. 프로이트의 압박기법, 설득, 추측으로 미루어 볼 때 과연 무의식이 존재하는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 그는 모든 것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았다. 무의식의 개념이나 그것과 연관된 관념은 주로 독일이나 독일어권에 속하는 의학적, 형이상학적 전통이다. 이 계보는 매우 중요하다. 프로이트는 늘 과학자, 생물학자로 자부했고 코페르니쿠스와 다윈의 전통을 숭상했다. 진실은 명백하다. 이제 정신분석학은 플로지스톤, 만병통치약, 연옥 등 어느 시대나 사기꾼들이 즐겨 사용하는 실패한 관념들과 더불어 죽은 관념으로 간주하고 폐기 처분해야 한다. 정신분석학은 치료법으로서 효용이 없으며 프로이트의 후기 저작들, 예를 들면 토템과 터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에서 성적 이미지를 분석하려는 시도는 대부분 황당하고 소박하며 낡고 잘못된 증거에 입각해 있다. 프로이트의 기획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은 최근에 수정된 결과다. 프로이트가 살았던 때, 즉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는 무의식이 실제하는 것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졌다. 무의식은 이 책에서 다룬 최근의 위대한 관념들을 뒷받침하는 생산적인 역할을 했으며 여러 가지 사상과 특히 예술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가 바로 모더니즘이라고 알려진 관념이다. 1886년에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파리의 교회라는 소품을 그렸다. 잿빛의 어두운 하늘이 지평선 위로 낮게 드리워진 황량한 풍경이다. 구도에 방향성도 없다. 한쪽에 무너진 울타리가 보이고 얼굴 없는 용 같은 형체가 전경에 보이며 멀리 엄마와 아이들이 있고 가스등 하나가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다. 지평선에는 방앗간과 작고 초라한 공장과 창고 건물들이 줄지어 있다. 색채도 단조롭다. 빅토르 위고나 에밀 졸라가 묘사한 것 같은 풍경이다. 프랑스 수도의 교회를 보여주는 이 그림은 연대가 중요하다. 반 고흐가 단조롭게 묘사한 것은 바로 파리 시민들이 오스만 계획의 결과라고 부른 풍경이다. 1789년과 산업혁명 이후 프랑스는 크게 변모했지만 특히 파리는 어느 곳보다도 크게 변했다. 이 변화의 핵심에 오스만 계획이 있었다. 오스만 남작은 나폴레옹 3세의 명령으로 17년에 걸쳐 파리를 대대적으로 개조했다. 1870년경 파리 중심가의 5분의 1은 그의 작품이었다. 35만 명이 쫓겨나고 25억 프랑이 투입되었다. 노동자 5명 중 1명은 건축 일을 했다. 19세기는 통계의 시대였음을 명심하라. 이때부터 대로가 파리의 한복판에 위치하게 되었다. 반 고흐의 1886년 그림은 이 세계의 황량한 변두리를 기록했으나 다른 화가들, 이를테면 마네가 이끄는 인상주의 화가들은 새로운 공간과 널찍한 거리, 분주하게 돌아가는 새로운 파리, 빛의 도시를 박수로 맞았다. 기스타프 카유보트의 비오는 파리거리 1877나 유럽다리 1876, 모네의 카푸신대로 1873, 르누아르의 넓은 대로 1875, 드가의 파리 콩코르드 광장 1873년경, 그 밖에 봄이나 가을, 맑은 날, 비오는 날, 눈 오는 날의 거리 풍경을 그린 피사로의 많은 작품들을 보라. 모더니즘이 탄생한 곳은 바로 19세기의 도시였다. 19세기 후반에는 내연기관과 증기 터빈이 발명되었고 전기가 사용되었고 전화, 타자기, 녹음기가 등장했다. 신문과 영화도 발명되었다. 최초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노동자들이 조직화되었다. 1900년 무렵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가 파리, 런던, 베를린, 뉴욕 등 11곳으로 늘었다. 도시의 팽창은 앞장에서 다룬 대학의 발달과 더불어 해럴드 퍼킨이 전문직 사회의 성장이라고 말한 성과를 이루었다. 얼추 1880년경부터 의사, 변호사, 교사, 공무원, 건축가, 과학자들이 민주주의 정치를 좌지우지하기 시작했으며 전문가의 의견을 지침으로 삼는 분위기가 생겨났다.
허킨에 따르면 1880년부터 1911년까지 영국에서 그런 전문직의 수는 2배 이상으로 늘었고 4배까지 증가한 부문도 있었다. 샤를 보들레르와 귀스타프 플로베르는 마네와 그의 일당, 갱, 비평가들의 용어, 이 회화로 포착하려 한 것을 글로 표현했다. 그것은 바로 짧고 격렬하고 우연적이고 임의적인 도시의 무상한 경험이었다. 인상주의는 변화하는 빛만이 아니라 특이한 장면도 포착했다. 철도처럼 놀라우면서도 두려운 새 기계, 여행의 희망을 주면서도 질식할 듯한 매연으로 뒤덮인 거대한 철도 역사, 보기 흉하지만 꼭 필요한 다리들로 구획된 아름다운 도시 풍경, 부자연스러운 발밑 조경을 받는 캬바레의 스타들, 커다랗게 빛나는 벽면의 거울에 비친 여극의 앞모습과 뒷모습. 이것들은 새로움의 시각적 상징이었으나 모더니즘에는 그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었다. 모더니즘의 의미는 모더니즘이 현대적인 것, 세계적인 것, 과학, 실증주의, 합리주의의 찬미인 동시에 경멸이 되었다는 사실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더니즘은 막대한 부와 황폐하고 비천한 새로운 형태의 빈곤이 공존하는 대도시를 낳았다. 모더니즘의 도시는 모든 게 분주하게 오가고 우발과 우연으로 가득 찬 어지러운 분위기였다. 과학은 이 의미의 세계를 밝혀냈다. 이제 이런 상태를 설명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가능하다면 복구하는 것은 예술의 과제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견해의 풍토가 조성되자 모더니즘은 무엇이든 표현할 수 있고 그 반대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 놀라운 점은 이 당혹스럽고 역설적인 상황에서도 많은 재능이 만발했다는 사실이다. 창의성의 견지에서 보면 모더니즘의 시대는 낭만주의 시대의 충격, 심지어 르네상스와 비교될 수 있다. 헤럴드 로젠버그가 말하는 새것의 전통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가히 부르주아 문화의 전성기였다. 이 비옥하고 풍부한 세계에서 낭만주의 관념의 정화인 아방가르드의 개념이 싹텄다. 신비함과 상상력에서 예술가들은 부르주아지를 선도했으나 그들의 역할은 발명인 동시에 파괴였다. 한편에 합리주의자와 사실주의자, 다른 한편에 합리성의 비평가, 무의식의 사도, 문화적 비관주의자로 분리된 모더니스트들을 통합시키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열렬한 참여였다. 모더니즘은 무엇보다도 회화, 문학, 음악 등의 예술의 정점이었다. 도시가 바로 격화시키는 요소였기 때문이다. 도시는 본성상 사람들을 어울리게 만들었다. 소통과 교통의 수단이 발달하면서 모든 만남이 가속화되었다. 그 결과 거래와 교환이 더 첨예해지고 요란해지고 아울러 모질러졌다. 지금 우리는 당연시하지만 당시에는 스트레스가 증가했다. 사람들은 그것이 창의력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더니즘이 흔히 반과학적인 이유는 바로 그 과학에서 비관주의가 촉발되었기 때문이다. 다윈, 맥스웰, J.J. 톰슨의 발견은 혼란스러웠다. 일체의 도덕, 방향, 안정을 없애고 현실의 관념 자체를 손상시키는 것처럼 보였다. 이 어지러운 세계에서 길을 찾으려 애쓴 많은 작가들 중 한 사람인 후고 폰 호프만스탈 1874에서 1929은 합리적인 출발점을 정했고 혼동을 상당 부분 명료하게 밝혔다. 호프만스탈은 귀족 가문에서 자랐고 다행히도 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탄미주의자가 되라고 권했다. 그러나 그는 과학이 빈의 옛 신미적 문화를 침해하는 것에 주목하고 1905년에 이렇게 썼다. 우리 시대의 본질은 다양성과 불확정성이다. 중요한 것은 단지 das Gleitende, 미끄러져감 뿐이다. 그는 다른 세대들이 확고하다고 믿었던 것이 실은 das Gleitende였다고 덧붙였다. 뉴턴적 세계가 맥스웰과 플랑크의 발견 이후 미끄러져가는 현상을 그보다 더 적절하게 표현하는 말이 또 있을까? 이 점에 관해서는 결론에서 다룰 것이다. 모든 것은 부분으로 분해된다. 부분들은 다시 부분으로 나뉜다. 아무것도 개념으로 포괄되지 않는다. 호프만스탈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정치적 변화, 특히 반유대주의 성장에 곤혹감을 느꼈다. 그는 이렇게 비합리주의가 힘을 얻는 이유가 과학이 현실의 이해를 변화시켰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즉, 새로운 관념이 혼란을 유발한 탓에 반동적 비합리주의가 대두된 것이다.
호프마스탈과 더불어 입센, 스트린드베리, 니체도 30년 전쟁 이후 중력의 중심이 북쪽으로 이동한 유럽 사상의 마지막 북상을 대표한다. 세 사람이 명성을 얻은 데는 덴마크의 비평가인 게오르크 브란데스의 역할이 컸다. 그는 1883년에 펴낸 현대의 돌파구를 이은 사람들, Man of the Modern Breakthrough에서 그들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그가 꼽은 현대의 지성에는 플로베르, 존 스튜어트 밀, 졸라, 톨스토이, 브레트 하트, 월트 휘트먼도 포함되지만 그 중에서도 입센, 스트린드베리, 니체는 독보적이었다. 브란데스는 현대문학의 과제를 자연주의와 낭만주의의 종합, 즉 외면과 내면의 종합이라고 규정하고 그 세 사람을 최고의 본보기로 들었다. 입센 현상은 베를린에서 시작되어 유럽으로 퍼졌다. 그 계기는 1887년 유령이 경찰의 금지 처분을 받은 사건이다. 완벽한 모더니즘, 아방가르드 사건이다. 결국 이 작품은 제한적으로 상연되었는데 관람 신청자들이 쇄도했다. 책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 증쇄되었다. 입센 축하회는 새 시대의 여명이 선포되는 곳에서 열렸다. 그 뒤 입센 주간이 개막되어 바다에서 온 부인, 들오리, 인형의 집이 동시에 공연되었다. 훗날 유령이 마침내 공개 공연되자 일대 선풍이 일었다. 특히 제임스 조이스가 큰 영향을 받았다. 프란츠 세르바이에스는 이렇게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무너진 것처럼 며칠씩 평정을 되찾지 못했다. 그들은 티어가르텐 주변을 마구 뛰어다녔다. 입센 열풍은 2년간이나 지속되었다. 현대 연극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입센이 시를 버리고 현대의 문제를 다룬 산문극인 페르긴트를 쓴 것이다. 입센은 헨리 제임스, 체호프, 쇼우, 조이스, 릴케, 브레이트, 피란델로 등 많은 작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가 일군 새 영토에는 현대 정치, 대중매체의 성장, 도덕의 변화, 무의식 등이 포함되는데 이 모든 분야에서 그는 누구보다도 섬세하고 치밀했다. 그가 현대 연극에서 워낙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탓에 오늘날에도 그가 제기한 주제들이 여전히 무대에서 다뤄지고 있다. 여성의 역할, 인형의 집, 세대 차이, 건축가 솔네스, 개인적 자유와 제도적 권위의 갈등, 로스메르스 홀름, 상업이 가져온 오염의 위기와 직업의 확대, 민중의 적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낀 것은 그가 구사하는 정교한 언어와 인물들의 강렬한 내면이었다. 비평가들은 연극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배후에 감춰진 또 다른 현실을 찾아냈다고 주장했다. 릴케의 말에 따르면 입센의 작품들은 내면을 통해 보이는 것의 가시적인 상관관계를 찾아내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었다. 입센은 처음으로 현대의 산물인 또 다른 자아를 표현하기 위한 연극적 구조를 모색했으며 그 과정에서 인간의 처지가 비코 이래로 모순적이었다는 것을 밝혀주었다. 그는 인간의 처지가 비극이나 희극일 수도 있고 그저 평범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베르디와 셰익스피어가 주인공답지 않은 주인공으로 가장 심오한 비극을 표현했듯이 조이스가 1922년 율리시스에서 또다시 보여주었다. 입센은 평범함, 어리석음, 무의미함이 모더니즘의 불안정한 기반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윈은 최악을 보여준 바 있다. 입센의 강점이 강렬함이라면 스트린드베리의 강점은 융통성이다. 어느 평론가는 그를 가리켜 말을 탄 지성이라고 했을 만큼 그는 레오나르도나 괴테에 비견되는 다재다능한 천재였다. 소설가이자 화가였고 무엇보다도 입센처럼 극작가였던 그는 현대세계의 격동기에 살았다. 1890년 6월에 쓴 초기 작품 바닷가에서 By the Open Sea는 그 스스로 말했듯이 고립된 개인의 파멸을 말한다. 중심인물인 모리는 증기와 전기의 시대로 너무 급속히 떠밀려와 현대인이 된 인물로 혼란스럽고 신경이 곤두서 있다. 스트린드베리에 의하면 그것은 삶의 원기, 스트레스가 증대하는 조짐이며 사람들은 점점 더 예민하게 심리적으로 나쁜 상태 만든다.
그 결과 새로운 종족, 적어도 새로운 유형의 인간이 탄생한다. 40대에 심각한 정서불안, 그는 지옥 같은 위기라고 말했다. 정서불안을 겪은 뒤에 쓴 희곡에서 그는 꿈에 더욱 경사되었다. 다마스쿠스로, 꿈의 연극. 어느 비평가는 그가 명확한 내적 현실, 부조리의 내적 논리를 보여주었고 의식적 통제에 전적으로 예속되지 않는 내적, 외적 힘들의 우월함을 인정했다고 말한다. 그는 첨단 기술을 받아들여 표현주의 연극을 선보이고자 했다. 다마스쿠스로에 나오는 이름이 없는 인물들은 실제 인물인지 아니면 정신적, 정서적 상태를 표현하는 심리적 원형인지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무명인은 엘랑베르제의 원초적 현상과 같은 존재다. 스트린드베리는 이렇게 말한다. 인물들은 분해되고 이중화되고 복수화된다. 증발하고 결정화되고 흩어지고 모인다. 하지만 하나의 의식이 그들 모두를 지배한다. 바로 꿈꾸는 사람의 의식이다. 이것은 호프마스탈이 말하는 다스클라이텐데일 수도 있다. 이 희곡은 바닷가에서와 사뭇 다르다. 여기서 스트린드베리는 과학이 신념에 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합리성은 근원적인 삶의 수수께끼에 직면할 때 무기력이 된다. 꿈은 섞임, 변형, 용해 등 겉으로 보이는 우연성에 형태를 부여하는 수단이 된다. 그의 말은 계속된다. 나는 이따금 나 자신이 하나의 매체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쉽게 온다. 절반은 무의식이고 약간의 계획과 계산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것은 정리가 된 상태가 아니고 내게 만족을 주지 않는다. 릴케도 두이노이 비가가 자신에게 전해진 과정이 그랬다고 말했으며 피카소도 아프리카의 가면이 자기 예술의 중재자였다고 말했다. 다방면에서 재능을 보였다는 사실, 실험주의, 바꾸어 말하면 전통에 대한 불만, 정서불안을 겪은 뒤 과학으로부터 등을 돌린 점, 비합리적인 것, 꿈, 무의식, 다윈 이후 세계의 완고해진 신앙의 이끌림 등 여러 측면에서 스트린드베리는 모더니즘의 정수였으며 사방에서 개인들에게 가해지는 많은 힘들의 초점이었다. 유진 오닐은 스트랜드베리를 오늘날의 연극에서 모든 현대성의 선구자라고 말했다. 제임스 플래처와 제임스 맥팔레인이 말했듯이 그는 그 시대의 유일한 감직이었다. 스트린드베리, 입센과 더불어 이 강렬한 내면의 대열에 동참한 러시아 작가들로 톨스토이, 투르게네프, 푸슈킨, 레르몬토프, 특히 도스토옙스키가 있다. J.W. 버로우가 모호한 자아, elusive self라고 말한 것과 관련된 독창적인 탐구 대상은 대부분 러시아 작가들이었다. 그 이유는 아마 러시아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후진적이었던 탓에 그만큼 작가들이 불안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뚜르게네프는 잉여인간이라는 말까지 사용했는데 잉여인간의 수기 1850. 그가 말하는 잉여란 주인공이 자의식으로 큰 고통을 받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말과 자기 분석으로 삶을 소진해버린 것을 뜻한다. 뚜르게네프의 1856년 소설 루딘에 나오는 루딘,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1866에 나오는 라스콜리니코프, 악령 1872의 스타브로긴,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1869에 나오는 피에르, 안나 까레리나 1877의 레빈은 모두 취약한 자의식을 범죄, 낭만적 사랑, 신앙, 혁명 활동으로 분출하려는 인물들이다. 하지만 도스토옙스키는 지하 생활자의 수기 1864에서 그 관점을 극한으로 밀고 간다. 약간의 재산을 상속받고 은퇴해 은둔생활을 하는 하급 관리인의 삶을 묘사한 이 작품은 실상, 의식, 성격, 자아에 대한 검토다. 그 관리는 앙심을 품은 악의적인 인물로 묘사되다가 때로는 정반대의 측면을 보이기도 한다. 이런 성격상의 모순이 도스토옙스키의 핵심이다. 하급 관리는 나중에 나는 어떤 일에도 성공해본 적이 없다고 실토한다.
그는 자신의 성격을 가진 게 아니라 가면을 썼을 뿐이다. 그 가면 뒤에는 또 다른 가면들이 있다. 그 점에서 윌리엄 제임스나 올리버 웬들 홈스의 실용주의와 통한다. 내면에서 나오는 일관된 실체로서의 성격이라는 것은 없다. 인간은 다양한 상황을 맞아 실용적으로 행동하며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는다. 실제로 우연의 법칙에 따른다면 사람들의 행동은 정규 분포를 이룰 것이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관한 교훈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러시아 작가들은 우리의 그 자의적인 선택이 단지 나름의 정체성을 얻기 위해서일 뿐이라고 말할 것이다. 프루스트도 이런 사고의 영향을 받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물의 불안정성을 묘사한 걸작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알라 레셰슈 두 땅파두를 썼다. 프루스트의 인물은 예측 불가능할 뿐 아니라 모순적인 특징과 당혹스러운 태도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니체 1844에서 1900가 있다. 그는 대체로 철학자로 간주되지만 심리학이 과학의 기둥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금까지 심리학은 도덕적 편견과 공포에 갇혀 있었다. 저 깊은 바닥으로 과감하게 내려가려 하지 않았다. 깊은 바닥을 탐구하기 위해 재물을 바치는 심리학자는 적어도 심리학이 과학의 여황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과학자들은 바로 심리학을 위해 존재한다. 발터 카우프만은 니체를 최초의 위대한 심리학자라고 부르며 숨겨진 동기를 보고 말해주지 않은 것을 듣는 자기 규정을 넘어서는 니체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프로이트도 니체에게서 큰 영향을 받았다고 술회했으나 그 영향은 결코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프로이트는 감정과 욕망이 겉으로 말하는 것과 다르다는 데 착안해 무의식의 개념에 이르렀으나 니체에게 그것은 무의식이 아니라 권력의지였다. 니체는 모호한 자아 또는 또 다른 자아가 숨겨져 있다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인식된다고 보았다. 자기 충족, 자기 실현으로 가는 길은 의지를 통해서이며 그것은 자기 극복, 즉 자아의 한계를 넘어서는 과정이다. 니체는 내적인 자아를 들여다본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보았다. 내적인 자아의 외적인 형태를 부여해야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려면 자존심 같은 동기들이 존재한다는 것, 부끄러울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니체는 객관성을 숭배하는 과학적 태도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 낭만주의자들이 말했듯이 니체는 낭만주의도 역시 위선이라고 여겼지만 자신의 삶을 만들고 자신의 가치관을 창조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며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는 것은 행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자기 훈련과 끊임없는 자기 실험으로 삶을 집중하고 격화시키는 것은 권력 의지를 내면화해 자아에게로 돌리는 자기 부정이나 억압과 대척을 이룬다. 그리스도교에서처럼 건강하고 충족적이고 우월한 것에 대한 자기 혐오, 죄의식, 증오심을 배양하는 것이 자기 부정과 억압이다. 의식의 흐름을 특징으로 하고 도덕적 의미를 형이상학으로 보장하는 세계에서는 소명의 관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소명은 선택되고 규제되고 훈육된 행위를 통해 스스로 선택하고 수용한 의무를 통해 자아를 사회적 맥락에서 시험하고 형성하고 안정시키는 확실한 방법을 제공했다. 모더니즘의 근저에는 프로이트의 무의식에 상당하는 심미적 요소가 있다. 모더니즘도 내적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모더니즘은 현대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낭만주의와 자연주의를 결합하려 했으며 과학, 합리주의,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동시에 그것들의 결함과 단점을 부각시켰다. 모더니즘은 사물의 외양을 넘어서려는 미학적 시도였다. 그 비구상주의는 대단히 자의식적이고 직관적이며 모더니즘의 작품은 고도한 자기서명, self-signature이고 개성의 또 다른 정점이다. 모더니즘에 속하는 수많은 유파들,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표현주의, 야수파, 입체파, 상징주의, 이미지즘, 디비조니즘, 클로아조니즘, 소용돌이파, 다다이즘, 초현실주의은 아방가르드의 여러 측면이며 미래의 의식에 대한 혁명적 실험으로 간주된다.
모더니즘은 또한 낡은 문화 형식이 사라지고 새 문화 양식이 탄생한 것을 찬양했다. 예술이 과학과 더불어 새로운 정신적, 정서적 의미와 관념을 가져다 줄 것이며 그 부조리하고 무의미한 실험적 형태가 형태 없는 우연성의 세계를 복원해 주리라고 기대했다. 변화에 대한 갈급증도 있었다. 혁명이 필연적이라고 본 막스주의, 당시에는 새로운 신앙이었다가 그 예다. 허무주의는 그다지 깊이를 가지지는 못했다. 사람들은 과학의 발전으로 진리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 새로운 대도시에서 자아의 정체가 어느 때보다도 모호해졌다는 것을 우려했다. 빈 같은 대도시에서는 신체와 사회의 질병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다는 치료적 허무주의 학설이 팽배했다. 그 점을 잘 보여주는 작품은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The Picture of Dorian Gray 이다. 겉보기에는 영혼의 역할을 하는 초상화를 둘러싼 판타지이지만 실은 주요 인물의 실제 자아를 드러내는 작품이다. 이와 같은 배경이 꿈의 해석을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책이자 이론 체계로 만들었다. 비전문가들에게는 수정 이전의 모습으로 알려진 프로이트는 그때까지 혼란스러운 이미지들이 엉켜있던 정신의 영역에 엄정한 임상적 증거를 도입했다. 그의 폭넓은 이론은 자아의 비합리적 측면에 일관성을 부여했고 과학의 이름으로 격상시켰다. 1900년에 그 관점의 앞길은 탄탄대로처럼 보였다.